한국인처럼만 하면 떼돈을 번다고? 최근 중국의 이 업계에서 한국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비결을 무조건 훔쳐와야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업계에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영화 제작자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 저희 업계에서 한국에 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한국은 전혀 관심 밖의 나라였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한국 드라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에서는 이미 우리가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매번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으니까요. 대하 사극은 물론 거대 괴수가 출연하거나 우주에서 펼쳐지는 큰 스케일의 영화들을 줄줄 내놓았고 중국의 관객들이 열화와 같은 찬사를 보내주었죠. 게다가 그렇게 큰 영화를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CG 기술로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과거 넷플릭스에서 반영되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였어요. 장대한 CG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옛날 놀이를 하는 생존 서바이벌이라는 포맷으로 글로벌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만 성공하는 우리 영화와는 달리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도 동료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특히 제 또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이 화제가 되었죠. 한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야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소셜미디어를 열면 한국 여행기를 올린 지인들도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사진 속 한국은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동시에 전통적인 매력이 살아있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상하이처럼 빠르게 발전한 도시라면 이해하겠지만 한국이 과연 그 정도일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슬렸던 것은 한국 콘텐츠의 제작 방식이었습니다. CG를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장소에서의 촬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456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을 가둬놓고 게임을 한다는 오징어 게임도 직접 그 모든 스튜디오를 제작했다지 뭡니까?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어떻게 작업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니 되도 않는 디테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회의나 커피를 마시는 도중 나오면 저는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한국은 우리 중국처럼 우수 인력도 없고 CG 기술력이 부족하니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한국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배울 만큼 대단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한국 콘텐츠 제작 회사와 협업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 협업의 핵심 인력으로 제가 한국 파견 명령을 받게 된 날, 우리 회사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한 건지, 어쩌면 이게 내 사직 명령일지도 모른다는 슬픈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화요일 오후는 비교적 한가로운 시간이었는데, 제 업무 메신저에 팀장님으로부터 호출 메시지가 떴습니다. 5층 회의실로 와줄래라는 짧은 문구였지만, 제 마음은 불길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곳으로 유명했거든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팀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고 저는 잠시 긴장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마디가 제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우, 너도 알다시피 회사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 더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 시장이 그 중심에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번에 너를 한국 지사에 파견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팀장님은 제 실적과 업무 능력을 칭찬하면서 제가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역사적 갈등도 한몫했는데 무엇보다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기술력이나 문화가 우리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파견해 가야 한다니요. 팀장님은 제게 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너의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한국 시장은 정말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공하면 회사는 물론이고 너도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니까.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날 때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나를 밀어내기 위해 일부러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제작을 담당한 영화들이 몇 번이고 흥행에 실패한 상태였거든요. 그간 해왔던 모든 걸 똑같이 반복해서 절대 실패 걱정 없이 만든 것인지 도대체 왜 그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떠올리며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특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웨이보와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 접한 내용은 한국에서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한 게시물에서는 한 중국인이 한국의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 일이 있었는데 식당 주인이 그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은 손님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했다는 그 글은 수천 개의 댓글로 가득했어요. 저도 그 댓글을 읽다 보니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한국은 항상 우리를 무시한다. 그들은 중국 문화가 없으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다. 또 다른 글에서는 한 유명 중국 유튜버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말하는 영상이 있더군요. 한국의 한복은 중국 한푸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런데도 한국은 자기들이 먼저라고 주장하죠. 심지어 김치까지도 한국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완전 웃기는 이야기랍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오며 마침내 영화로 중국 문화를 알리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폄하한다는 내용들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더 많은 글과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최근 틱톡에서 논란이 된 중국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그의 말투와 표정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많이 접했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는 김치를 담그며 이건 원래 중국 음식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죠. 이런 컨텐츠를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 가는 것이 맞는 결정인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한밤중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지칠 대로 지친 터라 점심을 먹을 때까지도 한마디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친한 동료 쿤이 무슨 일이냐 묻더군요. 저는 그에게 곧 한국으로 발령받는다는 사실과 지난밤 찾아본 한국 관련된 정보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자 쿤도 자기 같으면 안 갈 거라면서 한국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한국어도 잘 모른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차라리 이직을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냐면서 제 고민에 불씨만 더 지폈죠. 도저히 손에 일이 안 잡혀 반차를 내고 퇴근을 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부모님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대뜸 화를 내셨고 아버지는 더 심각한 표정으로 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문제를 들며 제가 그런 나라에 가는 것은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압박, 친구의 만류,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까지 저는 마치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회사는 제게 더욱 비참한 최후를 선사할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마음과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영화 실적으로부터 거의 도망치는 것처럼 파견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어쩌면 이것이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붙들면서요.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격전이 당황했는데요. 공항 내부가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수화물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입국 심사도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의 전광판은 어떤 것 하나 깨지거나 오작동하고 있지 않았고요. 심지어 키오스크나 중국에서처럼 QR 결제를 하는 자동화 시스템들도 무척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흔히 제게 한국은 아직도 현금으로 물건을 계산한다고 말하던 게 떠올라서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한국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을 때도 그 충격은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그 기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고 도착하기로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죠.
게다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차 안에서도 서로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모습은 제가 상하이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도시가 무척 정돈되고 깔끔했답니다. 제가 머물던 강남은 번화한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했는데 거리 곳곳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상하이도 발전된 도시이고 마천루나 첨단 시설도 많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제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작고 중국을 싫어하는 주변국에 불과했어요. 솔직히 제 주변 사람들조차도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의 아래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한국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될 팀원들과 첫 미팅을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능숙하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에 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어 외에도 일어와 영어, 심지어는 프랑스어까지 하면서 세계 각자의 협력사들과 소통하고 있었죠. 한국인만을 수용하고 위계질서만을 따르는 꽉 막힌 분위기라기보다는 서로를 닉네임으로 부르면서 즐겁고 평등하게 일하는 분위기도 무척 인상적이었답니다. 중국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깔보고 억압한다는 내용을 분명 읽고 왔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온 것을 기념해 회식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긴장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소문 중 하나가 한국은 회식 문화가 아주 강하다는 거였어요. 상급자가 주는 술은 무조건 먹고 특히 신입에게는 이것저것을 다 섞은 폭탄주를 마시게 한다더군요. 집에도 보내지 않고 술을 먹이는 건 중국 회사에서 일하며 수차례 경험한 일이지만 한국은 얼마나 더 독할지 경험해 본 적 없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회식과 팀원들이 준비한 회식은 전혀 달랐는데요. 회식은 일이 모두 끝난 저녁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진행되었어요. 고급 일식당에서 스시 오마카세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회식에서 고급 음식 대신 술을 위한 간단한 안주만 먹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회사에서부터 이런 퀄리티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팀원들을 저를 무척 배려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알고 중국어나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주거나 제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더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며 제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점점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을 질서정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분위기들 덕분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콘텐츠 제작 환경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퀄리티는 의심스러웠어요. 중국에서 이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과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걸까? CG도 쓰지 않고 직접 스튜디오를 만들고 여러 로케이션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원시적인 시스템인데? 그런 의문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도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방영되었죠. 중국에 있을 때 전작인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접하기는 했지만 어느새 시즌2가 나왔다니. 파견을 오고부터 바로 일이 바빠지고 협업할 부서도 많아 챙겨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직장 동료들은 오징어 게임 2가 만들어낸 반향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저는 그 작품이 1편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잠깐 반짝하고 말 작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고편만 슬쩍 봤을 때는 또다시 직접 스튜디오를 만들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니 그게 단순한 성공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시즌2가 공개되자마자 첫 주에만 약 6,800만 명이 시청했고 시청 시간으로 따지면 5억 시간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비영어권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어권을 포함한 전 세계 TV 부문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도요.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니 이건 그저 운이 좋은 사례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즌2가 공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즌1의 인기도 다시 상승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콘텐츠가 이렇게도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혹시 내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마법 같은 요소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을 하는 틈틈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넷플릭스의 주요 히트작들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한국의 콘텐츠 제작 환경이 정말 체계적이고 디테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대본의 완성도와 디테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담긴 스토리의 디테일 덕분이었다는 미국 콘텐츠 비평 잡지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 제작진을 포함한 한국의 많은 콘텐츠 제작팀은 대본이 초기에 완벽히 준비되지 않으면 촬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더군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업무차 방문한 한 스튜디오에서는 CG가 아니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촬영한 촬영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직접 몸을 움직이면 그것을 기반으로 가상 공간의 캐릭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기도 하더군요. 중국은 이런 세세한 기술보다는 스케일과 크기만을 강조하는 CG 영상 기술만 주력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콘텐츠 제작은 직접 어떤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는 방식 외에 CG나 VR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디테일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게 너무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작품의 몰입감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더군요.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뽑힌 건 또 다른 점이었는데요. 바로 이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글로벌한 감각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전통놀이와 사회적 메시지는 한국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공감과 흥미를 동시에 불어일으켰다는 분석도 있었죠. 그렇게 저는 단지 작고 원시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콘텐츠 시장이 가진 독창성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죠. 중국이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성과를 통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가진 그 독창성과 창의력을 흡수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거죠. 그렇게 제 마인드 자체가 한국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한국에서 파견 근무를 한 지도 2달이 지나면서 회사 동료들과 무척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형식적이고 딱 업무적인 부분에서만 이어지길 바랐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저와 같은 중국인을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들이 언어 교류 모임에 같이 가자고 권하더군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과 실제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모여서 친분을 쌓고 공부도 하는 모임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이라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중국인인 제가 거기서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들 영어나 일본어 같은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겠지 중국어에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몇 번이나 정중히 거절했는데요. 동료들이 너무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친해진 상태이긴 해도 여전히 한국 사람을 대하긴 어려워한다는 저를 배려해주지 않는 동료들이 갑자기 미워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모임 장소는 강남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사람들의 밝은 분위기에 약간 압도당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다정하게 어울리고 있더군요. 저를 데려온 동료가 이쪽은 오늘 처음 온 리안이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소개하자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죠.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제가 중국에서 보고 온 중국을 혐오하는 한국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리 모두 환영의 박수를 치며 저 몇 달 전부터 중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환영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저에게 다가와 중국에서 어떤 도시에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또 다른 사람은 중국어 발음이 너무 어렵던데 혹시 간단한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저를 환영하는 모습이었어요. 동료의 말처럼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자리라기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려는 자리였던 것이죠. 한 사람은 중국 음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사천여행 중 먹었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사람은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느낀 감동을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는 저의 중국 회사에서 만든 영화도 있어서 이야기해 주었더니 정말 재미있게 보았다며 무척 반갑게 화답해 주었죠.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자리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한국어로 간단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칭찬을 해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중국어로 간단한 문장을 연습하며 저와 함께 웃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는 어느새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죠. 모임이 끝날 무렵 저는 그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그런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랬더니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리안 씨,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언제든 마음 편히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약간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콘텐츠가 왜 중국 안에서만 흥행하고 한국처럼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는지 깨달았죠. 그저 중국 안에서만 흥행하는 요소에 집착하고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니까요. 우월함과 자만심에 빠져서 정작 세계인들과 소통할 창구는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몇 시간 전에 저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거리감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했고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하게 되었죠. 물론 언어도 조금씩 더 배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도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지만 가끔은 중국 영화는 진실과 인간미보다는 특정한 메시지를 강요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리는데 더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관객이 영화 속 캐릭터와 진심으로 공감하는 경험보다는 그저 스펙터클한 시각적 효과와 국가적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데 집중하죠. 저는 이런 방식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들겠다고 그것을 한국에서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로 다음 달부터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첫 작품 준비를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경험한 외국인의 시선으로 담고 싶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과 고난의 순간들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물론 독립영화 감독으로서의 길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돈을 벌기는커녕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만든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작품을 보게 될 중국 사람들에게도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갈 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한국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